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아침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은행문은 열려 있고,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월급날이 되면 아침에 통장에 숫자가 찍힐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설마 망하겠어? 설마 내 계좌 속 숫자가 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망한 나라들은 망하기 하루 전날까지 자기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목요일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회식 약속을 잡았고, 누군가는 월급날 기다리면서 카드값 계산을 했고, 누군가는 신혼집 전세 알아보러 다녔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부도 위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진다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국가가 무너지는 방식은 여러분이 보는 영화랑 다릅니다. 탱크가 거리를 점령하고 폭격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건물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게, 훨씬 더 눈에 잘 안 보이게, 그리고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조용히 무너질 때 정확히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미리 눈치채지 못하는가? 이 질문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경제 전문가들만 보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여러분 월급, 여러분 저축, 여러분 노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경고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위기의 징조는 늘 이미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미리 눈치챌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국가 시스템이 조용히 무너지는 메커니즘을 차근차근,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챕터 1. 튼튼해 보이는 국가, 수면 아래 숫자의 진실. 우리가 보는 국가는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정부 청사가 있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법원이 있고, 세금이 거치고, 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날아오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나라가 이 정도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설마 쉽게 무너지겠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빙산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수면 위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와 약속, 그 중에서도 특히 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국가도 빚쟁이다. 국가는 우리와 똑같이 돈을 빌립니다. 단지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클 뿐이죠. 예산이 모자라면 국채를 찍어팝니다. 공공사업을 늘리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위기가 오면 경기를 살리겠다며 더 많은 돈을 풀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국가부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조원이다. 이런 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 다른 선진국들 역시 빚 없이 돌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다 빚내서 돌아가는 거면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바로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이 공식 숫자와 그림자 숫자. 뉴스에서 말하는 국가부채는 보통 중앙정부의 채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엔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빚, 공기업의 빚, 각종 공공기관의 빚, 앞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연금 관련 의무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기초연금 등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공식적인 채무보다 훨씬 큰 잠재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소설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논쟁 중인 주제입니다. 어떤 나라든 현재 찍힌 숫자와 미래에 반드시 내줘야 하는 약속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생깁니다. 3 숫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빚 많은 건 알겠어. 그럼 얼마가 되면 진짜로 위험한 거야? 안타깝게도 몇 조가 넘으면 망한다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의 위험도는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 세수 구조, 금리 수준, 경제 성장률, 채무의 만기 구조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누가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진해국인 외국인 비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력, 이 모든 걸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숫자들이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질수록 위험은 조용히 누적된다. 겉으로 보이는 국가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숫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챕터 2. 왜 우리는 위기를 미리 읽지 못할까?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진짜 위험하다, 곧 큰일 난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일부 관료, 일부 금융 전문가, 일부 해외 투자자, 이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점심 메뉴 고민하고, 주말 약속 잡고, 다음 달 카드값 계산하고. 위기는 항상 평범한 일상과 동시에 다가옵니다. 영화처럼 전조음악이 깔리면서 이제부터 위기 시작입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1. 정상성 편향이라는 함정. 우리가 계속 속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야.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상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집값은 원래 오르는 거야. 환율이 조금 오르면 조금 오르다 말겠지. 물가가 오르면 원래 물가는 매년 오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 순간 사람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이 숫자의 언어, 번역되지 않는 경고. 뉴스는 분명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려운 말이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네. 문제는 이 숫자들 뒤에는 언제나 현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뛰면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 세금 인상 또는 지출 축소 압박, 복지, 공공서비스, 노후의 직접적인 영향,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 상승, 기름값, 원자재, 식료품 가격 상승,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올라감, 가계부채가 폭증하면 금리 인상기에 대규모 부실 위험, 부동산 시장 흔들림, 은행 건전성 문제로 번질 수 있음. 숫자는 결국 사람의 삶으로 번역됩니다. 단지 그 번역이 조금 늦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올 뿐이죠. 챕터 3. 위기는 어디서부터 조용히 시작되는가? 국가가 무너질 때 안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곳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 유동성 보이지 않는 피가 마르는 순간. 경제를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유동성은 피와 같습니다. 월급이 나가고 그 월급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가게는 그 돈으로 재고를 사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고 돈이 잘 돌고 있을 땐 경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순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일단 아껴야지.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지금은 기다리자.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혹시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때부터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합니다. 계좌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유동성 경색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직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경제의 혈관 안에서는 이미 피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비밀 부분 지급 준비와 신뢰라는 얇은 얼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1,000만 원 넣어두면 은행이 창고에 1,0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겠지. 아닙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부분 지급 준비제라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의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내보냅니다. 대출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삽니다. 그 돈은 또 다른 사람의 예금이 되고 또 대출이 되고 또 예금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 1,000만 원이 시스템 안에서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이게 현대 금융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돈을 찾으러 오지만 않으면 된다. 이 전제가 깨지는 순간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됩니다. 은행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사람들이 예금 통장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액 인출을 외치고 은행은 오늘 지급 가능한 한도를 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이죠. 이걸 뱅크런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 하나가 이런 상황을 맞는 건 이제 한 나라의 신뢰 위기가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기업 부실, 은행 부실, 국가 위기. 은행만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빚을 많이 낸 상태에서 경기 침체나 환율 폭등이 오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의 돈을 빌려준 은행이 타격을 받고 은행이 흔들리면 예금자들이 불안해져 돈을 찾으러 달려가고 다시 뱅크런 위험이 커집니다. 1997년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 경제는 성장 신화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과도한 단기 외채,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 부실 기업의 연쇄 도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뢰라는 얇은 얼음이 한 번에 깨져버렸죠. 챕터 4. 정부의 선택지 세금, 돈 풀기, 빚 돌려막기.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수를 쓸까?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 돈을 더 찍는다. 다른 빚으로 기존 빚을 돌려막는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1. 세금 인상, 눈에 보이는 직접 타격. 세금을 올리면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종 간접세, 각종 부담금, 각종 요금 인상.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꼭 세율 인상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배값이 오른다. 술값에 붙는 세금이 늘어난다.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주차비, 환경부담금,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이 조금씩 오른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인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돈을 더 찍는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세금. 두 번째 선택지는 돈을 더 찍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각국 정부는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자산 가격이 붕 뜨고 사람들은 경기가 살아나나 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면, 커피, 기름값, 월세, 공과금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내가 받는 월급이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과 비슷한 효과가 나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조용한 세금입니다. 3. 빚으로 빚을 갚는 나라. 마지막 선택지는 이겁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당장 필요한 복지 지출을 하고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고. 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습관이 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저 나라는 저만큼 빚을 지고도 정말 갚을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진다. 챕터 5.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이제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국가가 조용히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탱크? 건물? 도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입니다. 일돈의 선택권이 사라진다. 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던 사람이 오늘은 같은 월급으로 2주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이번 달엔 여기까지 쓰고 다음 달엔 저축해야지 라는 계획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가격표를 붙여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극단적인 예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마다 물건값을 바꾸고 돈다발을 들고 가야 빵 하나를 살 수 있었죠. 그 순간 돈으로 선택하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이 일자리 선택권이 사라진다. 기업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일자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직하면 되지. 이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를 고르는 시대에서 일자리가 나를 검열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어디든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월급만 제때 나오면 좋겠다. 사람들의 기준이 이 지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삶 안전, 의료, 교육 일상이라고 믿었던 것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잃기 시작합니다. 경찰, 소방,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의료 시스템 붕괴, 약 부족, 학교 폐쇄, 교육 기회 축소, 공공인프라 유지 불능. 그리스 재정위기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병원에는 약이 부족했고 의료진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실업률은 2030%에 육박했고 젊은이들은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국가의 보호력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죠.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 희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분노하고 서로를 탓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997년 IMF 이후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졌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 붕괴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챕터 6.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자본, 능력, 멘탈.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다 알겠어.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개인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이 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복잡한 체크리스트 20개가 아니라 딱 3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방어, 생존 능력, 심리적 무장. 6-1. 자본의 방어. 빚, 특히 변동금리 대출 줄이기. 위기가 올수록 빚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차이는 말도 안 되게 벌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가능한 한 불필요한 소비성 대출 정리,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고금리 단기성 부채 축소,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 이런 것들이 위기 때의 생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말 것 자산 분산. 예금만 믿고 있는 사람,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 주식만 잔뜩 들고 있는 사람, 한 회사 월급에만 100% 의존하는 사람. 위기가 오면 이 구조는 모두 위험합니다. 단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깨질지만 다를 뿐이죠.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분산은 언제나 방어력을 높입니다. 현금 예금, 실물 자산 식량, 생필품, 어느 정도의 실물 현금, 금융 자산 주식, 채권, ETF 등,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가장 큰 자산. 비상현금 앤드 생필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카드 결제가 막히고
은행 앱이 접속되지 않고 ATM이 먹통이 되는 상황. 이게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금융위기 전산 사고 때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럴 때 집안에 있는 몇 장의 현금과 3개월치 식량과 생필품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 도구가 됩니다. 너무 과한 준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이 무너질 거다라는 공포가 아니라 극단적인 위기에도 최소한 가족의 밥상과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6-2 생존 능력 돈보다 오래 남는 것.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약해지고 능력의 힘은 강해집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고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수요가 있습니다. 전기, 배관, 목공, 수리, 요리, 간호, 돌봄. 이런 기술은 경제가 흔들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영역입니다. 정보를 읽는 능력, 국채 금리가 왜 오르는지, 환율이 왜 요동치는지, 어떤 산업이 구조적으로 위험한지, 정부의 정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뉴스가 배경음악이 아니라 미래를 읽는 자막이 되려면 기본적인 경제금융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뉴스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원 분산, 직장 하나, 월급 하나에 100% 인생을 걸어두는 구조는 위기 때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부업, 프리랜서로 가능한 기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 소규모 자영업, 프로젝트, 디지털 자산. 어떤 형태든 두 번째, 세 번째 엔진을 만들어두면 어느 하나가 꺼졌을 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막아줍니다. 6-3 심리적 무장 공포에 먹히지 않는 법. 마지막이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건 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입니다. 네트워크 혼자 버티지 말 것. 가족, 친구, 이웃,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위기 때는 나 혼자 버티기 게임이 아니라 함께 버티기 게임으로 바뀝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누고 서로의 멘탈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있을수록 생존율은 올라갑니다. 멘탈 스킬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공포에 휩쓸리면 대부분의 선택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공포의 주식 전부 던지기, 패닉 상태에서 대출 급하게 갈아타기, 세상이 끝났다며 인생 포기하기. 이런 행동들은 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에 반응하는 내 선택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 루틴, 운동, 명상, 일기, 대화, 취미,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만들어 두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 수단입니다. 에필로그.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시험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곧 망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모든 자산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요. 이야기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위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아무 준비도 안 한 사람과 최소한의 대비라도 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진다. 역사는 이미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끝났고 대영 제국도 쇠퇴했고 소련도 붕괴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형태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끝난다는 공포가 아니라 언젠가 올 변화에 대비해 오늘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태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을 조금 줄이고 저축을 조금 늘리고 기술을 하나 더 익히고 관계를 하나 더 다지고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이런 것들은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종말 준비가 아니라
그냥 현명한 인생 설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진 문장. 하지만 위기 앞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깊게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었습니다. 뉴스 속 숫자를 좀 더 의심할 수 있는 눈, 시스템의 약점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그리고 내 인생은 최소한 내가 지키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지도록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겁니다. 미래 생존학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작은 보험이 될지도 모릅니다.